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수포자분들, 우리 비전공자분들을 위한 전기 필수 공식 3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득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0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굉장히 강력한 개념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꿔 말해서 이 개념들을 모르고서는 전기 공부를 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길 바라면서 자, 기분 좋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앙페르라는 사람이 오른나사 법칙을 발견했다 하여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도선, 그러니까 전선에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야, 뭐 나 정의 들으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정의만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전선이에요, 여러분. 전선, 도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도체. 자, 좀 전선 같나요?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때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물론 자기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뭐 나침반이나 뭐 자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속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을 자속이라고도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손가락을 좀 펴보세요. 이 법칙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른손을 쫙 펴주시고, 자, 펴주시고, 최고야, 여러분. 야, 진짜 따봉. 야, 너 최고야 할 때 그 손 제스처 있죠? 그 최고. 엄지만 올리고 나머지 다 접는 거.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 손가락이 빨간색의 전류 방향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쭉 위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쭉 말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래야 너 최고야라는 따봉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지가 전류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말려 들어오는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이 파란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한번 제가 그린 그림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위쪽으로 갈 때 과연 자속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쪽으로 되는 것인가? 이게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인데, 여기 나사가 이렇게 있고 나사산이 있고, 이거를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쪽으로 들어가죠. 이거와 비슷하다 하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전류 도선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 그러면 자기장은 이 손가락이 뒤집어지니까 반대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방향이 반대로. 자, 그럼 6K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이거 철입니다, 여러분. 철. 이렇게 해서 제가 철에다가 코일을 한번 감아볼게요. 야, 코일이 그냥 전선을 감아놓는다, 도체를 감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감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전선을 이렇게 일자로 쫙 핀 게 아니라, 얘처럼 핀 게 아니라 지금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감아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자, 감아봅니다. 자, 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아요? 여기까지만 감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았어요. 지금 좀 전선이 감긴 것 같죠? 자, 이때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쭉 갑니다. 쭉 가서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는요 좀 달라요.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요 엄지가 자속의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엄지가 뭐였어요? 전류의 방향이었죠. 여기선 엄지가 자속의 방향이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보다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말아 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 위에 손을 대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아 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요? 아마 분명히 왼쪽, 여러분 보시는 화면 왼쪽을 향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속 있잖아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 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걸 전류의 방향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봤다 하면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죠. 자, 분홍색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말아 올리는, 이렇게 마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100%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향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속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로 됐을 때
자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그냥 일직선인 전선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즉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속의 방향이고, 그런데 이렇게 전선이 말려있는 형태, 이거를 코일 형태라고 합니다. 코일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속의 방향이 되는 거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보다 전류의 방향이 되는구나.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거 굉장히 이 구분하는 게 조금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째 내용,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자유도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다, 그죠?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습니다. 근데 자석은요, 얘는 전류가 흐르지도 않는데 자기장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석은요 항상 N극에서 자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S극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N극에서 출발, N극에서 출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석을 하나 갖고 왔고 여기에 코일을 감아 놓은 거예요. 이 자석을 요 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N극만 제가 표시를 한 거고 뒤에 S극이 있겠죠. 근데 저는 N극만 일단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사실 상관없어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이 공식만 외우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유도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N극이 있잖아요. N극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속이 나온다 그랬나요? N극에서 자속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속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N극에서 자속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한 걸로 해볼까요? N극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속이 쭉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N극으로부터. N극은 자속이 나와서 이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제가 들어가는 것만, 다시 N극에서 나오는 자속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속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자속입니다. 자속이 N극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코일의 입장, 코일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일은요, 이 변화하는 거를 정말 싫어요. 마치 저와 같이 움직이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 자석이 지금 들어와서 어떤 이 공간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이 황색깔, 이 코일, 그러니까 전선이에요. 이렇게 전선이 감겨져 있는 코일이라는 녀석은 이 자기장의 변화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석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코일이 말려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석을 갖다가 한번 쓱 집어넣어 봤더니, 야, 들어오지 마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반대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유기기전력.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코일에는요, 야, 들어오지 마 하는 그런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기기전력 E라는 게 발생을 해요. 유기기전력 E가 이 양단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기의 원리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 이것만 보면은 어쨌든 지금 방해를, 파란색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걸렸어요. 이때 전류의 방향, 여러분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코일이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일일 때, 자, 코일일 때는 엄지가 자속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엄지가 위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말리고 있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E와 I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밀었는데, 야, 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반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오케이. 자석을 이제 뺄 거야. 자, 자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코일 입장에서 코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빼볼게요 제가. 자 코일 입장에서 뭐야 자속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왜 약해지지?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건 여러분 얘가 지금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면 자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코일은 정말 또 변덕스러워가지고 야 너 왜 약해지지 마 원래 있던 그 세기를 유지해줘 라고 하면서 이 자석이 위로 빠질 때 이 코일에서 만들어내는 자속은 아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녀석이 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왜냐면 얘가 다시 위로 빠지고 있으니까 야 가지마 원래 나한테 주던 자속을 계속 줘 하면서 이 방향으로 뭐가 된다? 자속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 방향이 또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면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처음에 했을 때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코일이라는 녀석은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외부적인 자속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걸 반복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파란색 전류 만들어졌다가 빨간색 전류 만들어졌다가 파란색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 이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알 필요 없고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결론 우리는 이식만 외우면 된다. 이식. 자 그러면 나는 발전기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녀석 요 유기기 전력을 세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세게 하고 싶다. 즉 발전을 많이 하고 싶다. 왜냐면 여기 이제 뭐 만들어진 전류로 뭐 선풍기도 돌릴 수 있고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하 만들 수 있고 이게 부하를 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첫 번째 나는 이걸 좀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뭐예요?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강해야 돼요. 즉 이 자속이 세야 돼요. 자 그렇죠. 이 식에서만 봐도 여러분 우리 비례 반비례 배웠죠? 분자가 커지니까 요 유기기 전력도 커지게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시간의 변화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dt 있죠. 시간의 변화량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값은 커지더라.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면 요 값은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권수 세 번째. 권수 n. 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감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쇄교하는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5번 세규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번 감겨 있으면 한 번 들어올 때 100번 세규하는 거죠. 그래서 n 값은 크면 클수록 더 큰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유기기 전력도 커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 아니, 오케이, 다 내가 알겠다. 다 알겠어.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냐? 여기 이거 마이너스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이거는 괜히 렌치의 법칙이라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지금 코일이 들어왔을 때, 자 이건 지금 아까 나갔을 때고, 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들어왔을 때 이 코일은 반대로 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방향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크기 자체 여러분 이 마이너스 없이 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자체로만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걸 렌츠라는 사람이 방향까지 알아냈다 하여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방향을 강조한다 그러면 렌츠의 법칙이고요. 단순하게 요 크기만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패러데이 법칙, 방향까지 알고 싶다, 요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하고 싶다 하면 렌츠의 법칙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유기기 전력 이 값을 크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요 dt분의 d파이는 여러분 좀 수학적으로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변화량, 자속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변할 때 자속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요 d 미소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넘어가고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신 다음에 이 식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식만. 패러데이 법칙이면 이 마이너스는 없어도 되고 근데 렌치의 법칙까지 고려를 한다. 즉 방향까지 고려를 한다. 요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반대로, 얘가 나가면 가지마 하면서 다시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반대로 행동하니까 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은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22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째 변압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우리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전압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승압이라고 하고요, 전압을 낮추는 것을 강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승압, 강압 변압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기 전에 그냥 변압기의 기본 원리만 알면 이 권수비에 따라서 승압이 되든지 강압이 되든지 하는구나, 그거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이 그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코일 감겨 있다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렌츠 전자 유도 법칙, 이 두 가지만 알면 변압기 끝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원리가 뭐냐면, 지금 전압을 인가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반토막 보지 마세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이제 1차 측, 1차 측, 입력 측이라고 합니다. 1차 측, 여기를 2차 측. 쉽게 그냥 여기 반뚝 잘라서 1차 측, 2차 측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반뚝 잘라서 1차 측, 2차 측, 입력 측, 부하 측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1차 측만 보는 거예요.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했어요. 오케이, 전압 인가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여러분, 요거 코일에 지금 전류 흐르고 있네. 딱 보니까 전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가서 나오는 건가요? 자, 그럼 여러분, 엄지 손가락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죠. 왜? 요 녀석들이 지금 말리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최고 했을 때 코일에서 자속의 방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속의 방향. 내 손가락이 여기를 말고 있으니까 자속은 위쪽으로 지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속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속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철이라 그랬잖아요. 철. 자속은요, 그러니까 그 자기장은요, 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 철을 따라서 요 바깥으로 자속이 나가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이 자속 파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 요 코일에 쇄교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 나와야죠. 자, 이 코일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웬 자속이 와가지고 나를 통과해? 야, 나 싫어.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속 발생시킬래? 이 반대쪽으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자속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어디? 위쪽으로 가죠.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말려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맞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자속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전압이 발생하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면, 여기선 전류가 흘러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쭉 철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철로 된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상대방 코일에 쇄교하는 순간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속이 들어오니까 쭈그리 이러면서 반대쪽으로 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쏘려면, 반대쪽으로 자속을 쏘려면 전압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전압이 유기됐다 하여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에 의해서 전압이 유기됐잖아요. 그에 따른 전류의 방향이 형성되고, 그래서 자속이 위쪽으로 야 오지마 하면서 이 초록색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보통 이제 교류 전류니까 이제 주기에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또 아래쪽으로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양쪽 방향은 볼 필요 없고 한쪽 방향만 보면서 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V1을 집어넣었을 때 V2가 어떤 비율로서 나타나는가를 보면 권수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권수비는 우리가 보통 A라고 써요. A. 이 A는요, 1차 측에 있는 권수, 이 N이 권수예요. 그러니까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2차 측에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권수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E2분의 E1이라는 식이 형성이 되고요. 또 신기하게 I1분의 I2라는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우리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공식은 이거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요. 자, 권수비 A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비율이에요. N2분의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가 되는 거고, 이것이 2차 측 전압 V2, 여긴 V로 했으니까 V2분의 V1, 그리고
i는 1분의 i2예요. 이 식을 만족합니다. 이 식을 지금 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유도는 하지 않고요. 유도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식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더라. 추가적으로 뭐 R2분의 R1도 형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2차 측 변압기에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의 저항을 1차 측으로 환산해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루트를 이셔야 됩니다. 루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임피던스가 들어오면 G2분의 G1 이런 식.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서 확장을 시키고 이것만 가져가자고요. 이것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제가 자 예제 한번 내드릴게요. 권수비 A가 10분의 1이야. 그리고 내가 1차 측에 V1에 100볼트를 넣었어. 그러면 너 2차 측에 몇 볼트가 형성되는지 맞춰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10분의 1이라면서요. 오케이. A는 10분의 1. 풀어보죠. 10분의 1은 지금 전압값이니까 자 이거 이식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V1은 알아요. 그럼 V2를 구하는 거니까 V1은 100이라면서요. 지금 이식과 이식을 쓴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렇죠. 자 V2를 구하는 거. V2는 이 크로스로 곱하면 V2는 10 곱하기 100이고 곧 1000이 되는 거죠. 이 식을 풀면 V2는 1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V1에 100볼트를 넣었는데 V2에 1000볼트가 나온 거예요. 1000볼트. 그래서 이게 100을 넣었는데 1000볼트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승압 됐다고 할 수 있죠. 즉 전압이 10배가 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지금은 권수비와 전압으로 했지만 문제에서는 전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에서 권수비를 2개 주어서 1차 전압 집어넣었을 때 2차 전압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값이 나와도 그냥 이 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째 변압기 여기까지만 좀 알아보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째 Y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Y결선은요 이 결선 자체가 Y자를 닮았다 하여 Y결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삼상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만나보실 텐데 지금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나중에 추후에 개념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습득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Y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B, C 세 개의 상, 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상이고요. 자 여기서 이 곳에 걸리는 VP 이걸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은 전압인데 요 P라고 해서 페이저 상에 걸린다라고 하여 VP라는 상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와 B 사이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와 N에 걸리는 것을 중성점에 걸리는 것을 VP 상전압이라고 하고 A와 B 사이에 걸리는 것을 VL 선간 전압 선과 선끼리의 전압이라여 선간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류 입장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P 상에 흐른다 하여 IP 여기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다 하여 삼상이에요. 삼상. 그래서 지금 여기 상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이죠.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L이라 하여 선전류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개념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치별로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이제 여기도 상전류 흐르고 여기도 상전류 흐르고 여기도 선전류 흐르고 여기도 선간전압 다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상에서만 보는 거예요. 한 상. 요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구간들도 다 존재를 하죠. 나머지 구간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왜? 여기만 알면 나머지 두 가지 구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곳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 각설하고 여러분은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적어드리는 거. 자, Y결선에서는요.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류가 이전류고 이전류가 이전류예요. Y결선에선. 자 그리고 V 관점에서는 VL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비교해보면 당연히 VL이 크겠죠. 루트 3배 커요. 뭐보다? VP보다. 그리고 각도까지 나타내면 30도 앞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상전압이 주어지고 선간전압 구해봐라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100이 주어졌어요. 상전압이. 그럼 여기 100 집어넣고 상관전압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에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진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째 델타 결선 들어가 볼게요. 자, 델타 결선 24번째 델타 결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A상, B상, C상. 델타는 중성선이 없어요. 요 중성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 B, C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녀석도 선간이죠. 그러면 얘는 VL이라는 선간 전압은 VP라는 상전압과 똑같아요. 델타 결선은 전압이 똑같구나.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상전류를 IP라고 했을 때 이곳에 흐르는 선전류는 IL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도 다 흐릅니다. 다 흐르는데 한 상만 보자 그랬잖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3상 똑같은 평형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IPIL인데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이걸 좀 위로 올리고 제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이거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IL과 IP를 비교할 때 루트 3을 곱해야 돼요. 어디에? IP에다가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선간 다시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하면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각도는 여기는 마이너스 30도예요. 이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트 3을 곱하고, 그러니까 IP에 루트 3을 곱하고 위상을 마이너스 30도 해주면 IL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중에서는 이 위상을 고려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가져가 주시면 되고.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분위기상 괜히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겠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상은 그냥 차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일 때는 이렇게, Y일 때는 이렇게, 뭐가 선과 상에서 전압과 전류의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왜 Y결선이고 왜 델타 결선이고 이걸 어디에 사용하고 이게 부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알아두시면 당장에 우리가 급한 물은 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번째 V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3상으로 변압기 결선을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부하 그냥 내용만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초만 다지는 거니까. 여기 부하가 있어요. 그건 3상으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한 상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장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3상 부하를 변압기 2개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자, 원래는 3개로 공급해야 3상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개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고장 났을 때 V결선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3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손해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상 부하에 3상 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 그 전력 공급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차선책으로라도 V결선으로 해서 좀 공급을 하자. 대신에 좀 손해가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V결선 했을 때의 어떤 P값은, 자, 용량값은 출력값이라고 할게요. 출력값은 한 대 출력에 루트 3배밖에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면 2개니까 2 곱하기 P1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루트 3 P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면 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델타 결선으로 전력 공급하고 있었는데 변압기 하나가 고장나서 V 결선으로 바꿨다. 자, 이때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kV 암페어다 라고 했을 때 V결선의 용량은 뭐냐 라고 한다면 이 값을 이 P1에 집어넣으면 100 루트 3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 P1 값을 뭘로 줄지 모르겠죠. 근데 이 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효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결선 나오면 한 대 곱하기 루트 3 다시 한 대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요거까지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용률과
출력비인데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만 여러분 외우고 계시면 무조건 지금 몇 문제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는 공짜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V 결선하면 한 대 곱하기 루트 3 해주면 되고, V 결선하면 이용률이 반드시 나옵니다. 86.6, 출력비가 반드시 나옵니다. 57.7%. 이걸 소수점으로 쓰면 0.866이 나오는 거고 0.577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혹시 쓰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력비부터 보면 원래 변압기 3대로 쓰고 있었잖아요. 한 대 곱하기 3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거 분해, 자 원래는 3개였는데 지금 2개로 바뀌었잖아요. 2개일 때 출력 뭐라 그랬어요? 루트 3 P1이라 그랬죠. 그럼 P1 P1 약분되면 3분의 루트 3이고 이게 보다 0.577이 나오더라.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하면 57.7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나 모르겠다, 나 이거까지 지금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값만 가지고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률 있잖아요. 이용률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지금 변압기 2대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대 고장 났으니까. 그래서 2개의 변압기, 자, 한 대 곱하기 2개가 되는 거죠. 그 2개의 변압기 중에 그 중에 출력이 얼마나 나오냐? 루트 3 P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P1 P1 사라져서 2분의 루트 3은 0.866이 되는 거고, 이걸 곱하기 100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면 86.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나는 지금은 하기도 싫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만 일단 가져가 주세요.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처음 시작하고 첫걸음을 떼는 단계니까 이런 큰 틀을 잡아놓고 이런 살을 채우는 거는 나중에 가서 하셔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공부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워 나가실 텐데 그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붙이면 되는 거고, 첫 시작은 이런 것을 굵직굵직하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것까지 증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째 내용을 끝으로 전기 필수 공식 30가지 4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기 기초 개념과 공식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 한 내용이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전기 공사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 그리고 모든 전기와 관련된 파트는 오늘 한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뼈대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부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진해 나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살점이 점점점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기보단 지금 뼈대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살점 붙이는 과정에서 흥미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처음 보시는 거고 첫걸음 떼는 거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막막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이런 힘든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었을 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바꿔 말해서 여러분은 정말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쭉쭉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때는 뭐 잠깐 쉴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6번째 내용으로 전기 필수 공식 30가지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